독일에서 온 24살 대학생 안내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게스트하우스에서 샤워를 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룸메이트가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물을 많이 써도 되나? 하고 의문을 품었죠. 독일에서는 샤워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고 물세가 비싸서 모든 사람이 물을 아껴 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나라인데도 사람들은 매일 여러 번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모순 같은 상황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안내는 6개월 뒤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배려, 문화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네 슐츠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자란 24살 여대생입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물 절약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독일에서는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욕조보다는 샤워를 권장하며 물세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안내의 집에는 절수형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 가족 모두가 물 사용량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내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첫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무더운 습도였죠. 7월 중순 습도가 80%를 넘나드는 날씨에 안내는 이미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룸메이트인 한국 여학생 지영을 만났는데 첫 대화부터 충격이었어요. 안내야, 샤워 먼저 할래? 나는 아침에 했으니까 괜찮아. 지영의 말에 안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했는데 또 하겠다는 건가요? 아, 나는 하루에 보통 3번 정도 해.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운동 후에 1번, 자기 전에 1번. 지영의 설명을 들은 안내는 속으로 3번이나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안내의 가족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샤워를 했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욱 자주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매일,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씩 샤워를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물세가 저렴한가? 안내가 물어보자 지영은 웃으며 응, 독일보다는 훨씬 싸지. 그리고 여기 여름에는 하루만 안 씻어도 정말 끈적해서 견딜 수가 없어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안내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환경교육에 따르면 물은 소중한 자원이고 절약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쓸까요? 혹시 한국에는 물이 정말 풍부한 건 아닐까? 아니면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걸까? 안내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안내는 한국의 샤워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난 지영이 먼저 씻고 나갈게 라며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내는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만 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여름 날씨를 몸소 체험하면서 안내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대학교에 가는 길 에어컨이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전동차 안에서 안내는 금세 땀이 났어요. 독일의 여름과는 차원이 다른 습도였습니다. 독일의 여름은 건조해서 땀이 나도 금방 마르는데 한국의 여름은 끈적끈적한 습기가 온몸에 달라붙는 느낌이었거든요. 대학교에 도착해서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내는 더욱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하루에 몇 번 샤워해? 한 학생이 물어보자 안내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냄새 안 나? 피부는 괜찮아? 질문이 쏟아졌죠. 안내는 자신을 변호하듯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습도가 낮아서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비싸서 모든 사람이 절약해서 써요. 샤워도 5분 이내로 하고 물을 틀어놓고 몸을 씻지 않고 물을 끄고 비누칠을 한 다음 다시 틀어서 헹구죠. 한국 학생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안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운동을 했을 때였어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1시간 정도 친 후 안내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운동 후에는 샤워를 했지만 이 정도로 끈적한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더군다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안내는 처음으로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샤워를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안내는 지영에게 물어봤어요. 지영아, 정말 하루에 3번씩 샤워를 꼭 해야 해? 지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내야, 한국 여름을 겪어보면 알 거야.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는 냄새 때문에라도 씻어야 해.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거든. 한국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안내는 독일과 한국의 물 사용, 문화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답게 안내는 두 나라의 물 소비량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독일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약 120리터인데 반해 한국은 192리터로 독일보다 60%나 많았습니다. 역시 한국이 물을 많이 쓰는구나. 안내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독일의 물 절약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물세를 높게 책정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절약하도록 유도하고 있었거든요. 안내의 집 수도요금은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였는데 이는 한국의 평균적인 가정보다 3배 이상 비싼 금액이었어요. 또한 독일의 대학교에서는 절수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안내가 다니던 베를린 공과대학에서도 매년 물의 날 행사를 열어서 학생들에게 물 절약의 중요성을 교육했죠. 기숙사에는 절수형 샤워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샤워 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 안내는 한국의 물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유엔에서 정의하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강 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1.6배 많지만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산지가 많아서 빗물이 땅에 스며들기보다는 바로 바다로 흘러나간다는 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인구 밀도를 고려한 1인당 가용 수자 원량이었습니다.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서울 시민들은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내가 지영에게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자. 지영은 정말?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라고 답했거든요. 안내는 이 모순된 상황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물 부족 국가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독일처럼 물세를 비싸게 책정하지도 않고 사용량을 제한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안내는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내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기회가 곧 찾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리수 홍보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이었는데 서울의 수돗물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홍보관에서 안내가 처음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무려 200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수준이었거든요. 독일의 수돗물도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지만 검사 항목은 150개 수준이었으니까요.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의 지하 저장 기술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에 거대한 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물을 저장했다가 가뭄이 올 때 사용한다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어요. 안내는 독일에서도 이런 시설은 본 적이 없는 데라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서울 전체의 수도관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수질을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홍보관 직원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을 때 안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에서도 수돗물을 마시긴 하지만 샤워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런데 한국 물은 샤워를 해도 피부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안내의 말에 홍보관 직원은 한국의 물은 적당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에도 좋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견학을 마친 후 안내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물을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으로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 부족 국가이지만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내는 지영에게 말했어요. 지영아, 나 오늘 아리수 홍보관 다녀왔는데 정말 놀라웠어. 한국의 물 관리 기술이 독일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아. 지영은 정말? 나도 몰랐는데?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이라며 웃었습니다. 한국 생활 한 달째 안내는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샤워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 위생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땀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로 전동차에 탔는데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본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내는 지영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지영은 당연하지. 특히 대중교통이나 사무실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더더욱 그래. 내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쾌해하면 안 되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안내는 깨달았어요. 독일에서는 샤워를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지만 한국에서는 타인을 위한 배려라는 개념이 강하다는 것을 말이죠. 독일 사람들도 물론 위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안내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2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씻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그 정도로는 샤워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한국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으니까 몸에 냄새가 벨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샤워 계획을 세웠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좋은 냄새 문화였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은은한 좋은 냄새가 났어요. 샴푸 냄새, 바디워시 냄새, 때로는 향수 냄새까지. 안내는 모든 사람이 좋은 냄새가 나는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지영에게 독일 사람들은 어때? 라고 물어보자 안내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독일에서는 자연스러운 채취를 그대로 두는 게 일반적이야. 물론 심한 냄새는 안 되지만 굳이 인위적인 향을 내려고 하지는 않아.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화도 참 좋은 것 같아. 안내는 이제 한국의 샤워 문화가 단순한 위생관리를 넘어서 사회적 배려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가능한 이유도 알았어요. 바로 한국의 뛰어난 물 관리 기술과 합리적인 물 가격 정책 때문이었죠. 안내의 한국 생활 3개월째 완전히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온 부모님이 안내를 만나러 한국에 오신 거예요. 안내의 아버지 클라우스는 독일에서 환경 엔지니어로 일하는 분이었고 어머니 잉그리드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였습니다. 두 분 모두 물 절약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죠.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안내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하루에 2번씩 샤워해요.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내,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버지 클라우스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안내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안내는 부모님을 아리수 홍보관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환경 전문가인 클라우스가 한국의 수질 검사 시스템을 보고는 이런 첨단 시설은 독일에서도 보기 힘들다며 감탄했거든요. 특히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지하 저수 시설을 보고는 한국이 이 정도로 물 관리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수돗물 시음 코너에서였어요. 클라우스가 서울 수돗물을 마셔보고는 독일 수돗물보다 부드럽고 맛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잉그리드도 이 정도면 생수를 사 먹을 필요가 없겠네라고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부모님은 안내에게 말씀하셨어요. 안내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물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아버지의 이 말을 들은 안내는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과 함께 찜질방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사우나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찜질방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사우나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은 이런 문화라면 자주 씻는 게 이해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어머니 잉그리드는 한국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물을 더 효율적으로,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같다는 놀라운 관찰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내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부모님이 독일로 돌아가신 후 안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샤워 문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독일 친구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내는 독일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룸메이트였던 마리아, 환경공학과 동기인 토마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슈테파니까지 모두 5명이 화상통화에 참여했습니다. 안내, 한국 생활은 어때? 물을 많이 쓴다며? 마리아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안내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안내는 한국의 여름 기후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문화, 그리고 물 관리 기술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돗물이 200개 항목을 검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베를린보다 더 엄격한 거네? 토마스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이에요. 안내는 한국의 타인을 위한 배려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생각하는 문화예요. 슈테파니가 그럼 안내도 이제 하루에 여러 번 샤워해? 라고 물어보자 안내는 웃으며 답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좋아요. 몸도 깨끗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뿌듯해요. 친구들은 안내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물 절약을 강조하던 안내가 이제는 한국의 물 문화를 옹호하고 있으니까요. 안내,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 같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화상통화를 마친 후 안내는 혼자 생각해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쓰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술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아끼는 것만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안내가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내가 어떻게 살든 남이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내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독일의 물 절약 문화도 옳고 한국의 배려 중심 물 사용 문화도 옳다. 중요한 건 각자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구나. 한국 생활 6개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안내는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월 15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안내는 한국과 독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주제는 지속가능한 물 사용 문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6개월간 생활한 독일 학생 안내입니다. 안내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안내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문화 충격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이해하게 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물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깨달은 건 이건 낭비가 아니라 기술과 문화의 완벽한 조화였다는 점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안내의 발표에 집중했어요. 특히 한국의 물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는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안내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설명했어요. 독일에서는 물 절약이 환경 보호의 개념이라면 한국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개념이기도 해요. 이 차이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발표의 클라이맥스에서 안내는 자신만의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물은 지구의 공동 자산입니다. 하지만 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독일처럼 절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고 한국처럼 기술 발전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환경과 문화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죠.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안내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안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 거예요? 한 독일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안내는 웃으며 답했어요. 독일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배려의 마음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술 발전의 중요성도 항상 기억할 거고요. 마지막 날 안내는 지영과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 지영은 안내야. 나도 너 덕분에 우리나라의 좋은 점들을 새롭게 발견했어 라고 답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안내는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물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구나. 안내의 한국 생활은 이렇게 의미 있는 깨달음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독일로 돌아가서도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샤워를 하며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담긴 실화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미녀가 단순히 경쟁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어학과에 입학했던 것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북한 가느냐며 조롱하던 선택이 어떻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결정이 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충격적인 반전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감동받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올야의 이야기는 2012년 우크라이나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시작됩니다. 졸업가운을 입은 18세 소녀 올야는 무척 고민이 깊었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어요. 올야야, 언어를 배워보는 게 어떨까? 요즘 세상에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하더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올야는 언어학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대학교에는 스페인어과 일본어과 그리고 한국어과가 있었죠. 스페인어는 너무 흔했고 일본어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과는 상황이 달랐어요. 한국어과요? 거기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그냥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입학 상담사의 말을 듣고 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학과들은 경쟁률이 높아서 떨어질까봐 걱정이었는데 한국어과만큼은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였죠. 올야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런 이유로 전공을 선택해도 될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올야는 결국 한국어과에 지원서를 냈고 예상대로 바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올야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심지어 한국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죠. 입학 첫날 올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경우가 많았는데 올야만 아무런 준비 없이 왔던 거예요.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한글을 보여주셨을 때 올야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글자인가요? 그림인가요? 한글의 독특한 모양에 올야는 깜짝 놀랐죠.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올야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한글의 구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올야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친구들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올야, 한국어 배운다고? 그럼 나중에 북한 가려고? 친구들의 조롱 섞인 질문에 올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12년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어요. 사람들은 한국과 북한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이 어디야?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올야는 점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요? 다른 언어를 선택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야는 한국어 공부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점을 따기 위해서였지만 한국어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해가기 시작했어요. 존댓말 체계의 복잡함,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들, 그리고 한국어만의 독특한 어감들이 올야에게는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올야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한류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강남스타일도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 드라마 되게 재미있네요. 처음에는 자막 없이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들리는 단어들이 늘어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올야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올랴의 한국어 실력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올랴는 한국어과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던 학생이 이제는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중 하나가 된 거죠. 교수님들도 올랴의 발전을 놀라워했습니다. 올랴 학생,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이런 속도로 늘어간다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랴는 처음으로 한국 유학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낯선 나라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2017년 드디어 올랴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예요. 6개월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올랴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건가요? 꿈만 같아요. 출발 전날 밤 올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간 배운 한국어 실력으로 과연 현지에서 소통이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수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네덜란드를 거쳐 일본 그리고 마침내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이 아닌 부산으로 직접 들어간 거였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올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요? 너무 깨끗해요. 우크라이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도로도 깨끗하고 건물들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올랴는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기숙사로 향하는 길에서 올랴는 계속해서 놀라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하철역의 깔끔함,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바닥에 앉아도 될 만큼 깨끗한 나라라니 이건 정말 꿈인가요? 기숙사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이 있고 인터넷이 빠르게 연결되고 심지어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된다는 사실까지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올랴가 가져온 우크라이나 카드가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현금도 충분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카드가 안 되는데요? 편의점 직원에게 한국어로 말했지만 제대로 통하지 않았어요. 5년을 배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문제였죠. 올랴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 친절한 직원이 도와주었어요. 그날 저녁 올랴는 생전 처음 김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맛있고 든든한 한국 음식이었죠. 이때부터 올랴의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문화적 차이도 컸어요. 특히 올랴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건 한국의 연애 문화였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한 남학생과 3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올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죠.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죠? 룸메이트에게 물어보니 그게 바로 잠수라는 한국만의 문화라고 하더군요. 올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관심이 없으면 직접 말하는 게 예의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라니요. 3번 만나고 잠수 탄 한국 남자, 그게 제일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랴는 한국 문화의 다른 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심에서 나온 문화라는 걸 깨달았죠. 물론 외국인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만요. 한국 음식에도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김밥 정도만 먹었는데 용기를 내서 다른 음식들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육회를 처음 먹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생고기를 먹는다고요? 정말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지금은 육회가 올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씩 한국의 매력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올랴는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서울, 경주, 제주도까지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어요. 특히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의 가을은 정말 특별해요.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워 보였지만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고 한국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고마웠죠. 6개월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올리아는 한국을 떠나기 싫어졌습니다. 이제 막 적응했는데 벌써 돌아가야 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그때 올리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더 오래 머물겠다고요.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올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그녀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올리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죠.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곳이 제 진짜 집 같아요. 올리아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학사 과정을 마치고 바로 석사 과정에도 진학했어요. 모든 것이 한국 유학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토픽 시험도 준비하고 한국 대학교 입학을 위한 서류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죠. 그런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18년을 넘어서면서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올리아, 너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요즘 한국이 대단하다며? 예전에 북한 가냐고 놀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까지 우크라이나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지금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올리아는 이런 변화를 보며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발견한 한국의 매력을 이제 전 세계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니까요. 마치 폭발 전에 비트코인을 미리 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2019년 올리아는 한국 대학교 박사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환학생이 아닌 정식 유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올리아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이번 한국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미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었고 언어도 훨씬 늘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어요. 올리아는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영화 배급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생활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진짜 살아보니까 관광으로 왔을 때와는 정말 달라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도 벅찼고 외국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어요. 비자 문제, 은행 업무, 각종 행정 처리까지 모든 것이 복잡했죠.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외국인이라는 벽은 여전히 높더라고요. 하지만 올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리아의 진정성과 노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이제는 한국 친구들이 올리아를 진짜 한국 사람처럼 대해줍니다. 올리아 씨는 우리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올리아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올리아는 한국 국적 취득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류가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한국 아이돌들이 전 세계 차트를 석권했죠.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모두들 올리아가 한국에 있다는 걸 부러워했어요. 특히 올리아의 어머니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올리아가 정말 똑똑한 선택을 했구나.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잖아. 하지만 올리아에게는 이런 외부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국이 유명해져서 좋은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한국을 무시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모두가 부러워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유명세보다 이곳에서의 삶 자체가 소중해요. 올야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도 궤도에 올랐고 인간관계도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날로 깊어져 갔죠. 2022년을 넘어서면서 올야는 한국 생활에서 특별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느끼는 안전함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밤늦게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편안했죠. 여자 혼자 밤 12시에 지하철 타고 집에 가도 무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안전함은 올야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거든요. 특히 2022년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이런 평화로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욱 절실히 느꼈어요. 한국의 편리함도 올야를 매료시켰습니다. 배달 문화의 발달, 빠른 인터넷,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서 일상생활이 정말 편리했죠.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음식 주문부터 택시 호출, 은행 업무까지 정말 신세계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올야를 감동시킨 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경쟁이 치열하고 빡빡한 면도 있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았죠. 빡세게 살아야 하는 사회지만 그만큼 결과가 따르는 나라예요. 이런 한국 생활을 통해 올야는 자신감도 많이 늘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꿈을 향해 도전할 용기도 얻었어요.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자신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죠. 그리고 드디어 올야에게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토픽 6급 합격, 거주기간 충족, 필요한 서류들까지 모든 조건을 갖췄죠. 이젠 나도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올야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단순히 경쟁률이 낮다는 이유로 시작했던 한국어 공부가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자로서 안전한 나라, 노력하면 인정받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게 된 나라입니다. 올야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진짜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현재 올야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귀화 절차가 진행되면서 올야는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을 꾸며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자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안 떠날래요. 여기서 계속 살래요. 올야의 이 말에는 단순한 거주 의지를 넘어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어요. 10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한국어 공부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거죠. 그때 친구들이 북한 가냐며 놀렸던 선택이 지금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결정이 되었어요. 지금 올야의 일상은 정말 바쁩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 영화 배급 관련 업무,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문화교류 활동까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제가 한국의 매력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움을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올야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고 한국의 명절이나 기념일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보내고 있어요. 추석에는 친구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설날에는 세배도 드리죠. 특히 올야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한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처음 왔을 때보다 한국이 더욱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후 올야는 한국의 평화로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안전한 터전에 대한 감사함이 배가 되었어요. 동시에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여러 활동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게 많은 걸 줬으니까 저도 한국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올야는 앞으로의 계획도 모두 한국 중심입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한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키워나가고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어 해요. 무엇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진짜 제 자신을 찾았거든요. 올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경쟁률이 낮다는 이유로 선택했던 한국어가 진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느끼게 되죠. 지금 올야는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득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날 수 없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의 터전이거든요. 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때로는 우연한 선택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다해 노력하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죠.